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 위치한 이 위령비를 찾은 것도, 한일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참배한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치적 평가와는 별개로 지난 80년 가까운 세월 그 존재가 외면받았던 수만 명의 한국인 희생자들을 국제사회가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 건 분명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보듬는데 한 발 더 다가선 두 정상은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내외가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한인 원폭 피해자 측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정상은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고 헌화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는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 정상이 위령비를 찾은 것 역시 최초입니다. 本当平和を感じました。今まではちょっとあれだけど、なんかね、すごい嬉しかったです。みんな在日の人を、よかった、嬉しいって言ってました。 양국 정상은 위령비 참배가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このことは日韓両国の関係においてもまた世界の平和を祈る上においても大変重要なことであったと感じています。 2주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에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本日は G7 サミットの機会でもあり、日韓の在り方に加えて、グローバルな課題についても両国の連携強化について意見を交わ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感じております。 대통령실은 위령비 참배에 대해 양국 정상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며 일본의 추가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은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최근 숨가쁘게 이어진 한미, 한일, 미일 연쇄회동의 중간 점검 성격으로 회담 시간은 예상보단 짧았습니다. 새 정상은 조만간 미국 워싱턴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야외에 설치된 연단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한 뒤 그 자리에서 선체로 스탠딩 회담을 시작합니다. 새 정상은 번갈아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윤 대통령은 대화가 끝난 뒤에 기시다 총리의 등을 토닥이며 친근함도 표했습니다. 회담 시간은 2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깜짝 방문으로 정상들 일정이 늘어나면서 회동 시간이 줄었습니다. 3국은 공동 언론 발표 없이 각자 회담 내용을 발표했는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안보 협력, 경제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3국이 합의한 내용은 회담 사전에 이미 조율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감하게 노력한 데 대해 칭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추가 한미일 3자 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성사될 경우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관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처음입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미일 3국 정상은 추가 회담을 약속하며 3국 공조의 공고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멀어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리를 관리하는 건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깜짝 방일로 시선을 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요청으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적 비살상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을 앞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를 나눕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옆에 앉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며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션이 끝난 이후 두 정상은 약 32분 동안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추가적인 비살상 물품 지원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16일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에 요청한 지뢰 제거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그런 무력 사용 등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양국 모두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회담 후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담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지뢰 제거 차량 등과 같은 비살상 목적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 대통령의 2박 3일 히로시마 방문 성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갔습니다. 간 김에 한일 회담도 했는데 성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한미일 3국 정상이 신뢰를 쌓고 또 친분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을 했던 만큼 쌓여있던 할 이슈들은 대부분 다 논의는 했거든요.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보다는 한미일 정상이 삼각 공조 친분을 과시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으로 참여한 윤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온 16개국 정상 대부분과 만나면서 이 친분을 쌓은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 한미일 회담 얘기를 좀 해보자면 2분 만났다. 이건 너무 좀 짧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게 회담이냐 회동이냐 이런 용어 선택에 대해서도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시간이 짧아진 건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내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되어서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G7 회의를 마치고 가려던 호주 일정을 취소하면서 쿼드 정상회의를 앞당겨서 히로시마에서 열었습니다. 시간이 빡빡해진 거죠. 여기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갑자기 오면서 한미일 정상이 만날 시간은 더 줄었습니다. 대신 이 틈틈이 만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바이든 대통령 어제 공개석상에서 윤 대통령을 먼저 찾아가 인사하는 모습을 저렇게 보였고요. 또 친교 만찬에서도 윤 대통령 바로 옆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각선 맞은편에는 기시다 총리가 앉아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윤 대통령이 먼저 저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양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짧은 한미일 회담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사전 논란을 차단하려는 정상들의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일 정상이 위령비 공동 참배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추가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은요, 이달 초 서울에서 마주했던 한일 정상이 2주도 채 안 되어서 다시 또 만난 이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미와 달리 한일 관계는 그간 대화가 단절되어서 더 많은 문제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만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계 개선 속도를 앞당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양국 정상은 오늘 최대한 셔틀 외교를 자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서울 회담 때 약속한 대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도 공동 참배했죠.
参拝される姿を見ながらね、いやー、本当に夢のようで、本当、もう心の中ではね、感無量で泣いておりました。 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과거사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기시다 총리의 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발언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은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기시다 총리를 추켜 세우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기시다 총리의 참모를 보는 듯하다며 비난했습니다. 오늘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 내용을 보니까 무기 지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 요청으로 윤 대통령과 만남이 성사가 된 건데요. 그래서 살상무기 지원 이야기가 나왔을지도 큰 관심이었는데 일단 양국에서 회담 후 낸 발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지뢰 제거 장비와 이 긴급 후송 차량 등의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예민한 문제인 만큼 대통령실은 회담 전부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제약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렇게 서방과의 외교는 빨라지는 모습인데 오히려 중국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서방 외교 일정은 며칠 더 계속됩니다.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을 귀국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독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또 내일은 EU 지도부와도 만납니다. G7 서방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 안보 협의체를 상설하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우리는 중국을 의식하면서 이런 움직임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강압 협의체를 만드는 논의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별도 행보를 가졌습니까? 네, 오늘 히로시마 모처에서 이 한일 여사들 간의 별도 오찬이 있었습니다. 広島風のお好み焼き、こうやってヘラで切りながら、와, 이 속에 해산물이 가득하네요. 히로시마의 유명 음식인 오코노미야끼를 반반 잘라서 나눠 먹으면서 친밀감을 과시한 건데요. 이달 초 한국에서 열린 관저 만찬 때 히로시마 오코노미야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유코 여사가 이걸 기억했다가 오찬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정부 시찰단이 오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시찰단은 5박 6일간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벌써부터 빈손 귀국을 언급하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에 도착한 우리 시찰단 21명은 국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10년, 20년 이상 현장에서 안전규제를 해온 실무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각오도 전했습니다. 시찰단 일정은 모두 5박 6일. 내일 도쿄전력과 세부 시찰 항목을 논의하고 모레부터 이틀간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저장 탱크 등 현장을 확인합니다. 일본을 반대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했고 자체 검사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시료 채취도 할 수 없는 점, 피폭 우려로 일부 시설은 접근이 제한되는 점 등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찰단 출국을 두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빈손 귀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무슨 공방이 벌어졌습니까? 때 아닌 오염수 마시기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제
영국 옥스포드대 앨리슨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한 이 앨리슨 교수의 이 말이 발단이 됐습니다. And the implication is that after 2 weeks, with the same kind of risk, I could drink another litre of water in the same way, or even 10 times as much water. 그러니까 1리터를 넘어서 10리터까지도 마실 수 있다, 마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야당을 자극했다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헛소리라며 맹비난했는데요.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 하는 것 옳지 않다. 박지원 민주당 상임고문은 교수의 손주들 가족들에게도 식수로 반드시 드시게 하라며 그런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지 한심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논란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담회를 주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화장실 물을 드시냐면서요. 화장실 물과 싱크대 물은 똑같은 물이지만 화장실 물을 안 마시는 건 깨끗하냐 더럽냐의 문제를 넘어서 정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서 때문에 마시는 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야 모두 자극적인 선동보다는 과학적으로 우리 국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글부글, 민주당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글부글한 겁니까? 바로 이 주말 소환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2주 연속으로 이 주말에 의원들을 소환해 당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일요일 오후 4시 쇄신 의원 총회차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고요. 토요일인 어제 오후 3시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집회에 의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당 차원에선 중요한 일들 같은데 왜 부글부글한 겁니까?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역구 관리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엔 체육대회, 야유회 등 각종 지역 행사가 많아서 눈도장 찍기 좋거든요. 그나마 수도권 의원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요. 지방 지역구 의원들은 황금 같은 주말에 서울에 묶여 있으니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지방 지역구의 한 의원은 가뜩이나 돈봉투 코인 논란에 민심이 악화된 상황이라 지역에 가서 민심을 달래야 하는데 서울에 묶어두면 어떡하냐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지난주 쇄신의총과 관련해서요. 의원들은 일주일 중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고작 6시간 정도 쉬는데 꼭 그 시간에 해야 하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어제 장외 집회에는 그렇게 의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17개 시도당에 참석 독려 문자도 보냈었는데요. 결국 의원 자율 참여로 변경됐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2달 만에 장외 집회였는데요. 어제 집회엔 민주당 의원 170명 중 이재명 대표와 수도권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20여 명만 참석하면서 지난 3월 대규모 대일외교 규탄 집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1당인 만큼 이 장외 집회보다는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하면 더 칭찬받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집회 총동원이 아닌 민생 총동원일 듯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봄철 불청객 황사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오늘 서울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공기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한반도 최서단 백령도의 CCTV 화면입니다. 바다 쪽 하늘이 뿌옇게 흐립니다. 맑은 날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연합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희뿌연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63빌딩 같은 고층 건물도 윤곽만 겨우 보입니다. 처음 와가지고 여기 한번 둘러보니까 롯데타워가 되게 크더라고요. 좀 놀랐는데 생각보다 잘 안 보여서 아쉬웠어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 중엔 마스크를 쓴 모습도 눈에 띕니다. 가슴이 퍽 트일 줄 알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뽀해가지고 미세먼지 오늘 심하다고 뉴스에 나왔었고 그래서 마스크 쓰긴 하는데.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며 오늘 오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경기와 강원 등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서울에선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14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며 보통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천리안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몽골 등 지역에서 누런 모래구름이 보이는데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에 유입된 겁니다. 황사는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서울에선 오늘까지 올해만 17번의 황사가 관측돼 역대 2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화요일인 모레 오후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며 해소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중학생 딸을 집단 폭행한 가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중생의 아버지는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입구 횡단보도. 10대 여학생이 맨발로 뛰어가고 그 뒤를 남성이 뒤쫓습니다. 여중생 딸과 40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붙잡아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폭행합니다. 잠시 후 고등학생 오빠도 뛰어오더니 동생을 발로 마구 찹니다. 곧이어 엄마도 합류합니다. 딸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지만 엄마에게도 자비란 없습니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가족들은 피해 학생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아버지에게 임시조치 7호를 내리고 구치소에 구금했습니다. 엄마와 오빠에게도 피해자에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분리 조치했습니다. 학대의 정도가 심해서 당장 부모로부터 그 학대받는 아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은 그 처분이 가해지고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이 조치가 있을 때까지 엄마와 오빠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나흘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오빠를 가정폭력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으며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산타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꼭꼭 숨겨진 절경을 보기 위해서 통행이 금지된 곳을 찾아 목숨을 건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 기자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 자연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곳은 이렇게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지된 곳으로 다니는 위험한 등산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단속팀과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설악산 장수대 인근 일반 등산객들의 출입이 금지된 이른바 비법정 탐방로입니다. 숲을 헤치고 바위 언덕에 올라서자 몰래 들어온 등산객들이 보입니다. 단속팀을 보자 자리를 황급히 떠나려 합니다. 어디 가세요? 거기 앞에 서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통제된 장수대 능선을 6명의 산악회원이 함께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남쪽 전봉산으로 향하는 비법정 탐방로에서도 등산객 1명이 적발됐지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제가 실수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셔가지고 사람 이렇게 범죄에 협박을 하시는 것처럼 아니라 사람이 유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하루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등산로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6건. 지난해 5월 하루 평균 적발 건수의 5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이후 등산객들이 다시 몰리면서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된 등산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속초 등 4개 시군이 걸쳐 있고 면적만 398제곱킬로미터에 이르다 보니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출입이 금지된 샛길입니다. 비법정 탐방로지만 몰래 들어오는 등산객들이 종종 있는데요. 온통 암벽에 길도 없고 미끄럽고 사방이 낭떠러지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난달 23일 권금성 인근에선 사진을 찍던 40대 여성이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을 가보니 험준한 산악 지형 탓에 접근조차 힘들고 주인은 소슴바위, 깎아지를 듯한 절벽뿐입니다. 봉우리 올라가시면 이 설악산의 암벽들과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많이 올라가시는데 많이 위험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설악산에서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하다 숨진 등산객은 14명에 이릅니다. 비법정 탐방로는 대피 장소도 마땅치 않은 데다 휴대전화도 잘 안 되다 보니 조난 시 구조도 어렵습니다. 전화가 안 터지는 곳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도 잘 안 다니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구조 인력이라든가 구조 장비 접근이 어려워요. 숨은 절경을 보려고 남들이 안 가본 곳을 가려는 욕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입니다.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던 18세 소녀가 중상해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 남성보다 처벌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77세 할머니가 된 소녀는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도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민영 기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말자 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물어 절단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20대 노모 씨가 길을 알려달라고 유인한 뒤 최 씨를 넘어뜨리고 범행을 시도한 겁니다. 긴박한 순간 최 씨는 안간 힘을 썼습니다. 숨도 못 쉬고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죠. 눈도 뜨고 그러고 보니 아무도 없고 일어나려 하니까 입에서 이상한 느낌을 느끼고 그 자리에다 뱉고 일어났는데 이제 그 혀가 잘렸던 거겠죠.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성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며 오히려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6개월 정도 구속돼 있다가 겨우 풀려났는데 법원은 이듬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가해자는 강간미수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가해자가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평생 불구로 살게 됐다며 나랑 결혼할 거 아니면 돈 내놔라며 억지를 부렸다고 합니다. 결국 최 씨 아버지가 논을 팔아서 가해자에게 합의금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여성이 남성보다도 처벌을 더 많이 받은 건데 이유가 뭡니까?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남성을 따라가는 등 성폭행 충동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됐다. 그리고 혀를 끊어버림으로써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건 정당한 방위의 정도를 지나쳤다고도 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들도 혀 자른 키스 사건, 키스 참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다룬 기사를 썼고요. 혀 끊긴 것도 인연인데 결혼시키자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데 최 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죠? 네,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죠. 가해자는 사건 4개월 후에 1등급을 받아서 군대도 가고 베트남 파병도 갔다고 합니다. 중상해가 아니란 겁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결혼하라는 2차 가해가 있었고요. 검찰도 자백하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면서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게 최 씨 주장입니다. 욕은 다 하고 내를 잡아 죽일 듯이 앞에 요 앉혀놔놓고 바람말 하래요. 바람해라.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그 해치지를 못해.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재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과 2심 모두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위법한 수사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반세기 전 일이라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다린다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이 사건을 바로 잡아달라는 거. 내 사건을 바로 잡으면 또 이걸 보고 용기 내서 나와서 도움을 받고.
재심 기각 결정이 2021년 9월에 났지만 대법원 기일은 1년 8개월째 감감무소식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 전민영 기자였습니다. 한국 독자개발 1호 자동차 바로 포니입니다. 1970년대 국민차로 불렸던 포니와 달리 당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포니 쿠페가 49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1970년대 현대차가 국산 1호차로 출시한 국민 승용차 포니. 우리나라 고유의 모델인 국산 승용차가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포니와 함께 해외 수출 전략 차종으로 포니 쿠페를 개발했지만 당시 석유 파동과 세계 경기 침체로 결국 양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비혼의 주인공 포니 쿠페가 49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Country that could produce a cars perfectly could produce anything. He was right about that for sure. We are here today, 50 years after the humble beginning of the pony. 포니 쿠페는 1980년대 영화 백투더퓨처 속 과거를 여행하는 차에 영감을 줄 만큼 날렵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번 복원 작업에는 실제 포니와 포니 쿠페를 디자인했던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와 그의 아들이 참여했습니다. The concept car you are going to see here is made in metal, it's real, and running as the best tradition of me and my father. 현대차는 복원된 포니 쿠페의 디자인을 계승한 미래형 수소차를 이탈리아 클래식 콘셉트카 전시회에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그리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에어컨은 켜고 싶은데 전기료 부담에 망설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전력 소모가 적은 선풍기 매출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송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에 한 가전제품 매장. 때이른 무더위에 선풍기를 살펴보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고물가 시대 전기요금까지 또 올라 전력 소모량이 적은 선풍기를 더 찾는 겁니다. 날씨 너무 더워져가지고 선풍기 좀 보려고 왔어요. 에어컨 쓸 때랑 선풍기 쓸 때랑 전기세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선풍기를 많이 쓰게 되죠.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달부터 지난 17일까지 선풍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는데요.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지난 15일부터 사흘간은 매출이 300%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에어컨 매출 증가율은 7.4%에 그쳤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에 소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분위기입니다. 에어컨 고를 때도 아까 1등급을 찾고 있는데 3, 4등급 사기는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올까 봐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에어컨 필터를 2주에 한 번 청소하고 에어컨을 선풍기와 함께 틀면 냉방 효과가 커진다고 조언합니다. 처음 틀어놓을 때 빠르게 온도를 낮춰놓고 낮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전기료 절감에 효과가 있거든요. 또 에어컨을 처음 가동할 때 최대한 빠르게 희망 온도까지 도달하게 한 뒤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전기료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전세 사기 우려에 청년들이 원룸 대신 보증금 부담 없는 고시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목돈 날릴 위험은 없지만 그만큼 월세가 비싸졌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면 책상과 침대가 놓인 작은 방이 나옵니다. 가로, 세로 약 2m, 이렇게 양팔을 크게 벌리면 다 차는 일반적인 고시원 방인데요. 창문은 없지만 월세 45만 원입니다. 꽤 비싸지만 이런 방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방도 꽉 차 있고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2주 전에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이딴 전세 사기로 월세 선호가 급증하면서 보증금 부담 없는 고시원까지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이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보증금이 좀 작거든요. 안전하게 나가고 올 수 있다. 저번 주에 입시를 하신 입실자분 한 분이 전세 사기에 대한 큰 걱정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에 오신 선택하신 이유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붙박이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비한 프리미엄 고시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보증금은 거의 없는 대신 월세는 100만 원 수준입니다. 현행법상 고시원 방 안에는 취사시설과 욕조를 둘 수 없는데 이것만 빼면 일반 원룸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이랑 뭐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침대, 수납 공간까지 다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원룸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 서울 시내 원룸 중 월세 비중은 73%, 전세는 27%에 그쳤습니다. 월세 부담은 되지만 보증금 떼일 걱정은 없어 좋다. 전세 사기 우려에 청년들의 거주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멍 때린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 한강변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우승을 했을까요? 정윤철 기자입니다. 톡톡 튀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부터 인기 캐릭터인 벨리곰까지 모두 허공만 바라봅니다. 누가 가장 오랫동안 아무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는지 겨루는 멍 때리기 대회입니다. 올해로 6번째인 이번 대회에 45대 1의 경쟁률을 뚫은 70개 팀이 잠수교 아래 모였습니다. 평소에 일을 할 때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회복을 좀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멍 때리기라는 거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습을 해왔고요. 누구보다 멍 때리는 거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시민 투표와 심박수 측정으로 우승자를 가리는데 졸거나 웃으면 곧바로 탈락됩니다. 그동안 멍 때리기 대회는 이색 우승자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6년엔 멍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던 가수 크러쉬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프로야구 최하위 한화의 팬이 독특한 우승 비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화 경기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멍 때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10년을 갈고 닦다 보니 그냥 한화 경기 본다는 생각으로 그냥 멍 때렸거든요. 올해 우승은 턱시도를 입고 출전한 배우 정성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배우의 약간 좀 로망이잖아요. 턱시도를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처음 입어보는데 이 소망을 담아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돈 많이 든 값을 한 것 같아요. 뇌에 휴식을 주는 것은 기억력과 창의력 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머릿속을 비우는 멍 때리기 대회. 오늘 잠수교는 바쁜 일상 속 쉼표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지난주 강원 동해안이 35도를 웃돌 정도로 때이른 더위가 들이닥쳤습니다. 올 가을엔 역대급 폭우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삽으로 연신 진흙을 퍼내지만 끝이 없습니다. 흙탕물 속에 집안 도구들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벽엔 침대 높이까지 들이닥친 흙탕물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 등 지난달까지 극심한 가뭄 속에 메말랐던 북부 지역에 홍수가 덮쳤습니다. 한 달 새 급변한 재앙에 멜로니 총리는 G7 회의 도중 급거 귀국했습니다. 십자가를 든 사제들이 앞장서고 촛불을 든 마을 주민들은 뒤를 따릅니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선 가뭄과 폭염을 참다 못한 사람들이 기우제를 열었습니다. agua y la sequedad que produce el que no llueva en estos días y de hace más de 3 meses.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기상 이변 현상 엘니뇨가 유럽까지 간접 영향을 끼치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펼쳐진 겁니다. A few months from May to July, we have a 60% chance to enter into an El Niño phase. This will change the weather and climate pattern worldwide in the coming 2 years to have a serious increase in the global temperature.
이 남미에서 아시아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기상현상이 바로 엘니뇨입니다. 이 2년에서 5년 주기로 엘니뇨와 그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반복되는데요. 이 앞서서는 라니냐 기간이 길었던 데다가 이 지구 온난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이 올해는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가 될 것으로 세계 기상기구는 진단합니다. 슈퍼 엘니뇨의 직접 영향권인 아시아는 5월에 이미 한여름 날씨입니다. 태국 방콕의 최고 기온은 45도까지 올랐고 체감 온도는 54도에 달합니다. ปีนี้ก็ร้อนกว่าทุกปีครับก็ต้องทนไปเรื่อยๆก็ไม่รู้จะแก้ยังไงความร้อนอ่ะ 베트남과 미얀마 등도 40도를 넘는 폭염에 신음합니다. 지난주 강원 동해안이 35도를 넘어선 우리나라도 때일은 5월 폭염이 덮쳤습니다. 엘니뇨가 찾아왔을 때 유독 가을 비 피해가 잦았던 우리나라에 역대급 폭우도 우려됩니다. 향후 5년간 농작물 피해 등 세계 경제 손실이 5,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난방비 폭탄, 비슷하게 이제 냉방비 폭탄 이런 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식량 쪽에서 또 물가 상승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에는 이제 안 좋은 충격이 되는 거죠. 뜨거워진 지구가 보내는 경고 신호는 이미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전혜정입니다. 오늘 황사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습인데요. 하늘 자체는 맑았지만 황사로 인해 회색빛을 띄웠습니다. 내일도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이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최고 27도로 덥겠고 그 밖의 지역은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립니다. 내일 중부 내륙에 5mm 미만으로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 맑은 날씨 속에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엔 누리호 3차가 발사 예정돼 있는데요. 비 소식 없고 강풍과 번개의 가능성도 적어서 발사에 영향을 줄 확률은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강제징용된 한인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이 함께 위령비 앞에 고개를 숙이기까지 무려 7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와 인터뷰한 한인 피해자 한 분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살아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이 고개 숙인 시간은 단 10초에 불과하지만 피해자들이 78년간 겪은 고통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아픈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령비 속 글귀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원한과 증오가 사라지길.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